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집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보통 민지가 집에 있으면 텔레비전 소리라도 들리는데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민지를 불러봤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지야, 나 왔어. 피곤해서 방에서 쉬고 있나 보다 하고 저는 제 방으로 옷 갈아입으러 갔어요. 외출복을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으려고 방 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민지가 제 화장대 앞에 앉아서 서랍을 뒤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 개 서랍을 다 열어놓고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뒤지고 있었습니다. 화장품들이 화장대 위에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고, 민지는 한 손으로는 서랍 안을 뒤지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물건들을 옮기고 있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거든요. 설마 했던 일이 현실로 벌어지고 있는 거였어요. 그 장면을 보고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무 놀라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지가 깜짝 놀라서 돌아보더니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창백해졌습니다. 그러더니 다리에서 힘이 풀렸는지 화장대 앞에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제 립스틱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이야기 시작 전 무료로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4살 김영자입니다. 저와 남편은 은퇴를 하고 나서 그동안 모아놨던 퇴직금과 적금을 모두 합쳐서 경기도의 30평대 아파트를 샀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 집에서 연금을 받으며 나름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죠. 아침에는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동네 카페에서 커피 한 잔씩 마시는 게 저희의 소소한 일상이었어요. 정말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집은 저희에게 너무나 소중한 공간이에요. 젊은 시절 고생해서 모은 돈으로 마련한 보금자리니까요. 거실에서 내다보이는 전망도 좋고 주변에 마트나 병원 같은 편의시설도 잘 되어 있어서 노후 생활하기에 딱 맞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 집 정말 잘 산 것 같아라는 얘기를 자주 했어요. 그런데 몇 달 전에 아들 성우가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 민지는 처음 봤을 때부터 참 알뜰하고 꼼꼼해 보였어요. 결혼식 준비도 과하지 않게 적당히 하더라고요. 어머님, 요즘에는 살면서 돈 쓸 곳이 얼마나 많은데 결혼식에 너무 많이 쓰면 안 되죠.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고 참 현실적이고 똑똑한 아이구나 싶었습니다. 신혼집도 처음부터 큰 집을 얻지 않고 작은 빌라에서 시작하더라고요. 민지가 성우에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돈 더 모아서 청약 넣어서 제대로 된 집 마련하자. 그런 민지를 보고 참 계획적이고 야무진 며느리를 둔 것 같아서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하자마자 큰 집부터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는 모습이 기특했어요. 그런데 민지에게는 좀 특이한 면이 있었어요. 세일이나 할인 행사가 있다고 하면 아무리 멀어도 그 마트까지 가서 장을 보고 오는 거예요. 어머니, 저기 마트에서 돼지고기가 30% 할인이래요. 좀 멀긴 하지만 이런 기회 놓칠 수 없어요. 그러면서 버스 타고 1시간씩 걸려서 장을 보러 다니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 기특하기만 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돈 쓰는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알뜰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얼마나 대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민지는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썼어요. 마트에서 장볼 때도 가격표를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용량까지
계산해서 가장 저렴한 제품을 고르더라고요. 여보, 우리 며느리 정말 기특한 것 같아. 저렇게 알뜰한 아이를 어디서 찾겠어. 남편한테도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들 부부는 청약을 넣고 당첨을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민지가 말하기로는 순위가 높아서 무조건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곧 아들 부부가 독립해서 잘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하며 마음 편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남편과 저는 가끔 아들 집에 반찬을 갖다 주거나 가끔 만나서 밥도 함께 먹고 명절 때 용돈을 조금씩 주는 정도로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선에서 조금씩 베풀어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평온한 일상이 곧 완전히 뒤바뀔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어느 날 오후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급해 보였어요. 평소보다 좀 더 신중한 말투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잠깐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야? 지금 살고 있는 빌라의 계약이 다음 달에 만료되는데 집주인이 1년 연장은 어렵고 2년 기준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청약에 당첨되면 바로 입주해야 되는데 굳이 2년까지 계약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 다른 집을 알아보면 되지 않을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근데 지금 전세금도 많이 올랐고 어차피 청약 당첨되면 나가야 하는데 단기간 계약이 가능한 다른 집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이사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라고 하더라고요. 민지의 말은 청약 당첨되고 입주할 때까지만 저희 집에서 지내도 되겠냐는 거였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한 부탁인 건 알지만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요. 호텔이나 고시원에서 지내기에는 기간도 애매하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요. 민지가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조금 망설여졌어요. 아무리 아들 부부라고 해도 함께 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희 부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유롭게 지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민지야, 잠깐 남편이랑 상의해보고 다시 연락 줄게.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여보, 아들이랑 며느리가 갈 데가 없다는데 우리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 그리고 우리 집도 넓고 방도 남는데 뭐. 남편 말이 맞았어요. 저희 집은 30평대라 방도 여유가 있고 아들 부부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 모습이 기특해서 좋은 마음으로 허락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시 민지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어요. 그래, 들어와서 같이 살아도 돼. 그럼 언제 들어올 거야? 민지가 정말 기뻐하면서 대답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다음 주 중으로 들어갈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아들 성우도 나중에 따로 전화해서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폐에 끼치지 않게 조심히 지내다가 최대한 빨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허락을 해주고 나니 마음이 설레기도 했어요. 오랜만에 가족들이 함께 살게 된다는 생각에요. 남편과 저는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집 청소를 다시 했습니다. 빈 방도 깨끗하게 정리하고 이불도 새로 준비하고 생활용품들도 미리 준비해뒀어요. 화장실용품이나 수건 같은 것들도 새로 사서 준비했습니다. 여보, 오랜만에 집이 북적거리겠네. 남편의 말에 저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사실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조금 외롭기도 했거든요. 물론 남편이 있지만 그래도 가족이 많으면 더 활기차잖아요. 드디어 이사하는 날이 왔습니다.
아들과 민지가 큰 가방과 박스 몇 개를 들고 집에 들어왔어요. 생각보다 짐이 많지 않았어요. 민지가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폐가 많이 될 텐데. 아니야. 가족끼리 뭐 그런 말을 해. 편하게 지내. 아들 성우도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다시 나갈게요. 처음 며칠은 서로 좀 어색했습니다. 아무래도 오랫동안 떨어져 살다가 갑자기 함께 살게 되니까 서로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화장실 사용 시간도 서로 배려하고 텔레비전 볼 때도 조심스러워하고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니까 금방 익숙해졌어요. 민지가 생각보다 살갑게 대해주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정중하게 인사하고 밥도 같이 해먹자고 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들 성우도 퇴근하고 오면 저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회사 얘기도 하고 요즘 뉴스에 나오는 일들도 함께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생각보다 함께 사는 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집이 조금 더 활기찬 느낌이 들었고 가끔 외로웠던 마음도 덜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시간에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정말 좋았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같이 살자고 할 걸 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민지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그 아이의 절약 습관을 따라하게 됐습니다. 민지도 저에게 자주 제안했어요. 어머님, 오늘 마트에서 마감 세일하는데 같이 가요. 그러면서 저를 데리고 장을 보러 가곤 했어요. 처음에는 마감 세일이라는 게 어떤 건지 잘 몰랐는데 직접 가보니까 정말 신기했습니다. 마감 시간 1시간 전에 가면 정말로 많은 물건들이 할인 가격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 봐요, 어머님. 이 고기 원래 10,000원인데 지금 7,000원이에요. 민지의 말을 듣고 여러 개를 장바구니에 담았어요. 신선도도 괜찮아 보였고 가격도 정말 저렴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작은 비용들을 절약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봐도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저도 젊을 때는 알뜰하게 살았지만 나이가 들고 여유가 생기니까 그런 세세한 부분들을 챙기지 않게 되었거든요. 민지 덕분에 다시 절약하는 재미를 알게 된 것 같았어요. 민지는 정말 꼼꼼했어요. 마트에서 물건 살 때도 가격을 하나하나 다 비교해보고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걸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계산기까지 꺼내서 설명해 주더라고요. 어머님, 이거랑 용량 비교해보면 이게 더 저렴해요. 심지어 영수증도 꼼꼼히 확인했어요. 뿌듯해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특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총 30,000원 나왔는데 평소보다 5,000원 절약했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민지가 정말 현명한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민지가 하는 말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자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정말 부러워요. 집도 있으시고 차도 있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사 드실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부러움의 표현이려니 했는데 점점 빈도가 늘어났습니다. 장 볼 때도 이런 식으로 말하곤 했어요. 어머님은 돈 걱정 안 하고 사시니까 좋겠어요. 저는 이거 하나 사는 것도 고민이 되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너무 여유롭게 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는 아예 대놓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에 밥 먹으러 가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오늘은 어머님이 계산하시죠. 어머님은 돈 많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에게 결제를 맡기더라고요. 처음에는 당연히 제가 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연장자이기도 하고
며느리한테 밥값 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런데 점점 마트에서도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이거 좀 사주세요. 어차피 저희 같이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먹을 것들까지 제가 사게 만들곤 했습니다. 작은 과자나 음료수 같은 것들도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집에서 쓸 건데 어머님이 사시면 안 될까요? 처음에는 며느리니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어려운 시기에 저희 집에 와서 지내는 거니까 생활비 정도는 제가 부담해 주는 게 맞다고 여겼거든요. 그래서 별말 없이 다 해줬어요. 오히려 저는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민지의 행동에 대해서 남편한테 얘기해 봤어요. 여보, 민지가 자꾸 이런 말을 해. 그래도 며느리가 우리한테 의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도와주자. 라고 남편이 대답했어요. 남편 말도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끼리 서로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니까요. 하지만 뭔가 조금씩 불편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민지의 절약이 점점 과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돈을 내는 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절약인가, 아니면 나를 이용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어머님은 돈 많으시잖아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묘했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부자도 아닌데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도 이때까지는 그냥 며느리 성격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민지의 절약 습관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조금 지나치다는 생각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세일이나 공짜라는 말만 들으면 아무리 멀어도 가서 챙겨오는 거예요. 버스비나 지하철비를 생각하면 오히려 손해인 경우도 있었는데도 말이죠. 어느 날은 민지가 제안했어요. 어머님, 백화점에서 시식 행사한다는데 같이 가실래요? 저는 시식이라고 하니까 새로운 제품 맛보는 정도인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 민지가 하는 행동이 좀 놀라웠습니다. 정말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더라고요. 백화점에 도착하자마자 민지가 안내 책자를 받아서 설명했어요. 어머님, 오늘 행사하는 곳이 지하 1층에 5군데, 2층에 3군데 있어요. 어느 순서대로 돌아볼까요? 마치 작전을 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 브랜드 시식 코너를 다 돌면서 열심히 먹더라고요. 어머님, 이거 먹어보세요. 맛있어요. 한 곳에서도 여러 번 가서 먹고, 담당 직원이 바뀌면 또 가서 먹고요. 그리고 나서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오늘 점심은 이걸로 해결됐네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어요. 민지야,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거야? 어머님, 어차피 시식하라고 주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시식 코너 돌면서 이렇게 먹으면 밥값 아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절약 정신은 좋지만 조금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식은 맛보기용인데 식사 대용으로 하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다른 사람들 시선도 신경 쓰였고요. 하지만 민지는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았어요. 집에서도 민지의 절약 철학은 계속됐어요. 여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에어컨 전기세 아까우니까 틀면 안 돼요. 선풍기만 틀어도 충분해요. 저도 처음에는 전기세 아끼는 것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더워서 견디기 힘들 때도 있었어요. 민지야, 너무 더운데 에어컨 좀 틀자. 어머님, 전기요금 많이 나와요. 조금만 참으세요. 처음에는 며느리가 절약한다고 알뜰하다 싶었는데 나중에는 좀 답답했어요. 민지는 물 사용량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설거지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더라고요. 어머님, 설거지할 때 물 너무 많이 틀지 마세요. 수도 새도 만만치 않아요. 샤워할 때도 5분 안에 끝내는 게 좋다고 말했어요. 장 보러 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인 제품만 골라서 사는 건 좋은데, 때로는 필요하지도 않은 것까지 할인한다고 사오곤 했어요. 어머님, 이거 반값이래요. 지금 안 사면 언제 또 이 가격에 사겠어요? 그러면서 30개씩 들어있는 라면을 박스로 사온다거나 세제를 10개씩 사오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저희 집 냉장고와 다용도실이 꽉 찰 정도로 할인 제품들을 사와서 물어봤어요. 민지야, 이걸 언제 다 쓰니? 민지가 대답했어요. 어머님, 싸게 산 거니까 천천히 쓰면 돼요. 나중에 가격 오르면 후회해요. 그런데 정작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리는 것들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냉장고에 넣어뒀던 우유나 요구르트들이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려지고, 다용도실에 쌓아둔 화장지나 세제들도 너무 많아서 사용하기도 전에 포장이 뜯어지거나 습기에 상하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아쉬워했지만 또 다른 할인 제품이 나오면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아, 아까워라. 이거 돈 주고 산 건데. 저는 이게 정말 절약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민지는 쿠폰이나 적립금에도 엄청난 관심을 보였어요. 휴대폰으로 이것저것 앱을 설치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앱 설치하면 3,000원 적립금 줘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설치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앱들이 20개가 넘더라고요. 매일 아침이면 그런 앱들을 하나씩 체크하면서 푼돈을 모으는데 시간을 엄청 썼어요. 오늘 출석 체크하면 100원, 광고 보면 50원. 1시간씩 앉아서 그런 걸 하는 모습을 보면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민지가 정말 알뜰하다고 말했지만 저는 점점 이게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공짜나 할인에 대한 집착이 너무 심한 것 같았거든요. 절약을 한다면서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쓰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그냥 성격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설마 큰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가끔은 민지가 이렇게 열심히 절약하는데 저는 이렇게까지 같이 절약을 못해줘서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과 함께 동네 카페에 커피 마시러 나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뭔가 이상한 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에 정리정돈을 깔끔하게 하는 편인데 방에 들어가서 보니 화장대 위가 평소와 다르게 조금 어지러워져 있는 거예요.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화장품들의 위치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어요. 립스틱이 오른쪽에 있었는데 왼쪽으로 옮겨져 있고 핸드크림도 평소 위치와 달랐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놓여있던 작은 액자도 넘어져 있었어요. 이상하네. 내가 나갈 때는 이렇게 어지럽지 않았는데. 혼자서 중얼거렸지만 그냥 제가 기억을 잘못하나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다 보니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그냥 청소할 때 건드렸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바깥에서 보리를 보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화장대 서랍이 완전히 열려 있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여러 개가 다 열려 있고 안에 있던 것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평소에 첫 번째 서랍에 정리해 두었던 목걸이들이 흩어져 있었고 두 번째 서랍 안에 들어있던 화장품들도 순서가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나가기 전에는 분명히 다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절대 서랍을 여러 개 동시에 열어두지 않는 습관이 있어요. 하나씩 열어서 필요한 걸 찾고 바로 닫는 편이거든요.
집안을 둘러봤지만 다른 곳은 별다른 이상이 없었어요. 이게 뭐지? 거실도 그대로고 부엌도 평소와 같았습니다. 텔레비전이나 다른 전자제품들도 제자리에 있었고요. 오직 제 화장대만 이상했어요. 혹시 도둑이 들었나 싶어서 급하게 민지를 불렀습니다. 민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제가 조금 놀란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민지야, 혹시 우리 집에 무슨 일 있었니? 내 화장대 서랍이 다 열려 있는데. 그랬더니 민지가 깜짝 놀라면서 대답했어요. 아니요. 저는 거실에만 있었는데요. 어머님 방에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정말 놀란 것 같았어요. 민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럼 혹시 도둑이 들었나? 제가 말하니까 민지가 대답했어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다른 건 안 건드린 것 같은데요? 일단 아버님이 오시면 얘기해봐요. 혹시 모르니까 오늘은 문단속 잘 해야겠어요. 민지도 정말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들어와서 상황을 설명했더니 걱정을 했습니다. 여보, 요즘 빈집털이도 많다던데 조심해야겠어. 내일 경비실에도 얘기해보자. 하지만 귀중품이나 돈은 없어진 게 없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현금이나 금반지 같은 것들은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도둑이라면 다른 곳들도 뒤졌을 텐데 왜 제 화장대만 뒤진 건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리고 평소에 화장대에 통장이랑 도장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혹시 그걸 노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장대 맨 아래 서랍 안쪽에는 저희 부부 명의의 통장 몇 개와 도장이 들어 있었어요.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급할 때 쓰려고 그곳에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그걸 찾으려고 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보, 혹시 몰라서 통장이랑 도장 다른 곳으로 옮겨 놓을까? 제 말을 들은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어. 안전한 곳에 보관하자.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나 봐요. 그래서 다음날 화장대에 있던 통장과 도장을 모두 장롱 안쪽 깊숙한 곳으로 옮겨놨습니다. 옷들 사이에 끼워 넣어서 겉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게 했어요.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이제는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그 일은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민지와 함께 마트도 가고 밥도 같이 해 먹으면서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가끔 외출할 때마다 혹시 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됐어요. 어느 날 민지와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주말이라 할인 행사를 하는 제품들이 많았어요. 민지가 평소보다도 더 신이 나서 이것저것 담고 있었습니다. 장을 다 보고 나서 마트 앞에서 말했어요. 민지야, 너는 먼저 집에 가. 나는 친구 만나고 들어갈게. 오랜만에 동네 친구를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거든요. 학생 때부터 친했던 친구인데 요즘 자주 못 만나서 오늘은 꼭 보기로 했었어요. 네. 그럼 저는 먼저 들어가서 장 본 거 정리할게요. 그러면서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친구를 만나러 동네 카페로 갔어요. 약속 장소에 도착해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10분 정도 지나서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자야, 정말 미안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 못 만날 것 같아. 내일 만날까? 딸이 갑자기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거였어요. 아쉽긴 했지만 대답했어요. 그래, 알겠어. 딸 아픈 게 먼저지. 내일 보자. 카페에 앉아있던 시간도 20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집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보통 민지가 집에 있으면 텔레비전 소리라도 들리는데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민지를 불러봤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지야, 나 왔어. 피곤해서 방에서 쉬고 있나 보다 하고 저는 제 방으로 옷 갈아입으러 갔어요. 외출복을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으려고 방 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민지가 제 화장대 앞에 앉아서 서랍을 뒤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 개 서랍을 다 열어놓고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뒤지고 있었습니다. 화장품들이 화장대 위에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고, 민지는 한 손으로는 서랍 안을 뒤지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물건들을 옮기고 있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거든요. 설마 했던 일이 현실로 벌어지고 있는 거였어요. 그 장면을 보고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무 놀라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지가 깜짝 놀라서 돌아보더니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창백해졌습니다. 그러더니 다리에서 힘이 풀렸는지 화장대 앞에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제 립스틱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너 지금 뭘 하고 있었던 거야? 정말 믿을 수 없었거든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방에서 이런 짓을 하다니요. 민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 소리 지르니까 민지는 고개를 숙이고 울기만 했어요. 혹시 지난번에 화장대 어지러워져 있던 것도 너 짓이야? 대답을 안 하는 걸 보니 확실했습니다. 지난번에 의심했던 게 맞았어요. 너 지금 뭘 찾고 있었던 거야? 설마 통장 찾고 있었던 거야? 다행히 통장은 며칠 전에 장롱으로 옮겨놨기 때문에 화장대에는 없었어요. 만약 그대로 두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고 충격적이었어요. 설마 며느리가 이런 짓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거든요. 그동안 함께 살면서 조금 이상한 점들이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당장 내 방에서 나가. 제가 소리를 지르니까 민지가 울면서 방에서 나갔습니다. 급하게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잘못 누를 뻔했어요. 여보, 오늘 최대한 빠르게 집으로 와줘. 중요한 일이 있어. 전화 속 제 목소리가 떨리니까 남편이 놀란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괜찮아? 오면 자세하게 얘기해 줄게. 그리고 아들 성우한테도 전화했습니다. 성우야, 오늘 일찍 들어와라. 할 말이 있어.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와서 얘기하자. 최대한 빨리 와.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거든요.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화가 나면서도 믿기지 않았고 무엇보다 무서웠어요. 민지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문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저는 거실에 앉아서 남편과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믿기지 않았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어서 남편이 먼저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30분 일찍 들어온 거였어요.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심상치 않던데. 제 얼굴을 보더니 뭔가 큰일이 났다는 걸 바로 알아차린 것 같았어요. 일단 성우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오면 얘기해야 할 일이야. 남편도 심각한 표정이 됐어요. 남편이 저를 다독여줬지만 저는 도저히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20분 정도 지나서 성우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성우도 평소보다 빨리 왔어요.
오자마자 성우가 숨을 헐떡이며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급하게 오라고 하셔서 회사에서 일찍 나왔는데 가족들이 다 모여서 제가 말했습니다. 다 거실로 모여봐. 방에 있는 민지도 불러. 성우가 민지를 부르러 갔는데 한참 후에 둘이 함께 나왔어요. 민지는 눈이 새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울었나 봐요. 화장도 다 지워진 상태였어요. 모두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저와 남편은 한쪽에, 성우와 민지는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정말 무거웠어요. 민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성우는 무슨 일인지 몰라서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시작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할게.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고 했어요. 오늘 민지가 우리 방에서 화장대를 뒤지는 걸 봤어. 그 말을 듣자마자 성우와 남편이 깜짝 놀랐어요. 성우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남편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지난번에도 화장대가 어지러워져 있는 걸 몇 번 봤는데 그때는 도둑이 든 줄 알았어. 그런데 오늘 보니까 민지가 하고 있더라고. 그때의 상황을 자세히 말해줬어요. 남편이 화를 내면서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민지야, 정말 사실이야?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어요. 남편도 정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민지는 고개를 숙이고 울기만 했습니다. 한참 후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 말을 듣고 성우가 더 놀랐어요. 사실을 인정하는 거니까요. 성우가 다그쳤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목소리에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민지가 울면서 대답했어요. 저는 아무리 절약하고 알뜰하게 살아도 돈이 없는데 어머니는 돈도 많고 집도 있고 사고 싶은 것도 다 사시잖아요.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저번에 청소하다가 우연히 화장대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거기서 통장을 봤어요. 그때 정말 눈이 돌았던 것 같아요. 민지가 울면서 말했어요. 미쳤어. 정말 미쳤어.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이 집에 들어와서 살라고 했는데 이런 짓을 하다니.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실망한 것 같았습니다. 한 번 실수했으면 그만뒀어야지. 왜 계속 그랬어? 제가 물어보니까 민지가 대답했습니다.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됐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나갔던 것 같아요. 성우도 옆에서 따졌어요. 왜 그랬어? 우리 그렇게까지 어렵게 살지 않잖아. 열심히 일해서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런 생각을 했어? 어머니께 이런 짓을 하다니. 성우도 정말 화가 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민지는 계속 울기만 하고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더 화가 났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남편과 둘이서 방에서 얘기했는데 남편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며느리가 그런 짓을 해?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았어요. 나도 정말 충격이야. 앞으로도 내가 없을 때 또 다른 짓을 할지 모르겠어서 무서워. 제가 말하니까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같이 사는 가족끼리 이렇게 신뢰가 없으면 어떻게 같이 살아? 당장 나가라고 해야겠어. 저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이미 신뢰가 완전히 깨져버렸거든요. 다음 날 아침에 저희 부부가 아들과 민지를 불러서 얘기했어요.
밤새 생각한 결론을 말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신뢰가 많이 무너졌어.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겠어. 최대한 빨리 이 집에서 나가줘. 성우가 말했습니다. 안 그래도 나갈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요. 성우도 밤새 민지와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민지가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요. 민지가 성우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어딜 나가? 여기서 나가면 우리 어디서 살아? 돈도 없는데 우리 여기서 살기로 했잖아. 정말 뻔뻔한 모습이었어요. 너 지금 제정신이야? 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당장 입 닫고 나갈 준비나 해. 성우가 말하니까 민지가 더 울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 가서 살아? 전세금도 없는데. 성우가 저희한테 고개를 숙이면서 말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오늘 당장 집 보러 가려고 회사에 연차 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울고 있는 민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나서 아들 부부가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작은 빌라 5층으로 들어갔어요. 성우가 부동산을 열심히 알아본 결과 찾은 집이었습니다. 전세금은 저희가 조금 도움을 줬어요. 아무리 그런 일이 있었어도 아들이니까요. 이사 가면서도 성우는 계속 죄송하다고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민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서요. 제가 잘못 관리했어요. 그러면서 고개를 숙여서 인사했어요. 보기에 안쓰러울 정도였습니다. 민지도 마지막까지 말했지만 이 집에서 나가기 싫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짐을 챙기면서도 계속 주위를 둘러보면서 아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이 집이 자기 집인 것처럼 행동하더라고요. 이삿짐 트럭이 와서 짐을 다 빼가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더 이상 혼자 집에 있을 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밤에 잠들 때도 혹시 누가 제 방에 들어오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도 있었어요. 가족이 함께 사는 게 나쁘지 않았는데 이런 일 때문에 헤어지게 되다니요. 처음에는 정말 민지가 알뜰하고 좋은 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되다니 참 안타까웠어요. 이삿짐이 다 나간 후에 남편과 저는 거실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집이 갑자기 조용해져서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었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처음에는 정말 알뜰하고 좋은 아이인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니 처음부터 조금씩 신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설마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으니까요. 절약한다면서 지나치게 공짜나 할인에 집착하는 모습. 저희한테 계속 돈이 많다고 말하면서 부러워하는 모습. 자연스럽게 제가 돈을 내게 만드는 모습들이 모두 복선이었던 거죠. 그때 조금 더 주의 깊게 봤다면 이런 일을 미리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다행히 미리 통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놔서 큰일은 안 났어. 여보가 기민해서 다행이야. 만약 그대로 뒀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다시 그때 일을 떠올리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만약 제가 의심하지 않고 통장을 그대로 화장대에 뒀다면 민지가 무슨 짓을 했을지 모르거든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며느리를 믿고 있었는데 그 믿음을 이용당할 뻔했네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는 아무리 가족이라도 조심해야겠어. 남편의 말에 저도 동감했습니다. 가족이니까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이상한 행동이 보이면 주의 깊게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돈이나 재산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더욱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에 성우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민지한테도 단단히 얘기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전세금까지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성우야, 너까지 미안해할 건 없어. 다만 앞으로는 조심해라. 민지도 잘 살펴봐야 해. 아들이 잘못한 건 아니지만 배우자의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민지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사과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말했지만 사실 완전히 용서하기는 어려웠어요. 한 번 깨진 신뢰를 다시 쌓기는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한 달 정도 후에 성우가 또 전화를 했어요. 이번에는 좀 다른 소식이었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저희 저번에 넣었던 청약에도 떨어졌어요. 정말 예상치 못한 소식이었어요. 민지가 그렇게 확신했던 청약 당첨이 무산된 거였습니다. 아, 그래?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성우가 한숨을 쉬면서 대답했어요. 다시 알아봐야죠. 민지가 많이 실망했어요. 집값도 많이 올라서 예산도 다시 맞춰야 하고요. 그 말을 들으니 왜 민지가 그렇게 저희 집에 집착했는지 이해가 됐어요. 청약 떨어질까봐 불안했던 게 아니라 진짜로 갈 곳이 막막했던 거였나 봅니다. 그래서 더욱 저희 재산에 눈독을 들였던 거겠죠. 그래도 성우야,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서 그런 짓을 해도 되는 건 아니야. 성우가 대답했어요. 알아요, 어머니. 민지한테도 그렇게 말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결국 민지의 절망적인 상황이 그런 행동으로 이어진 거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욱 계획적이고 악질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남편과 둘이서 평온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게 바로 이 평범한 일상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마시고 오후에는 산책하고 저녁에는 텔레비전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그런 평범한 하루하루 말이죠. 민지가 없어진 후에 집이 조용해지긴 했지만 그 조용함이 편안합니다. 더 이상 누군가 제 물건을 뒤지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외출할 때도 마음 편하게 나갈 수 있고 밤에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어요. 절약하는 것과 탐욕은 전혀 다른 거라는 걸 이번 일을 통해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진짜 절약은 자신의 돈을 아껴 쓰는 거지 남의 것을 탐내는 게 아니거든요. 민지가 한 행동은 절약이 아니라 탐욕이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가족 간의 신뢰를 저버리면 안 된다는 것도 배웠어요. 돈이 급하다고 해서, 부러움이 크다고 해서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하는 건데, 민지는 오히려 가족이라는 이유로 방심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민지의 그런 행동들이 단순한 절약 정신이 아니라 탐욕의 신호였던 것 같아요. 지나치게 공짜나 할인에 집착하는 모습, 저희를 부러워하면서 돈이 많다고 계속 말하는 모습, 자연스럽게 저에게 돈을 내게 만드는 모습들이 모두 경고 신호였던 거죠. 하지만 당시에는 알아차리기 어려웠어요. 며느리니까 좋게 봐주고 싶었고, 절약 정신이 투철하다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했거든요.
무엇보다 가족 간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돈이나 재산보다도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이 진짜 소중한 거라는 걸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 부부는 이번 일을 통해서 더욱 끈끈해진 것 같습니다. 남편과 저는 이제 다시 조용하고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가끔 아들 성우가 혼자 안부 인사를 하러 오기도 하고 명절 때는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다만 민지와는 거리를 두고 지내고 있어요. 완전히 관계를 끊은 건 아니지만 예전처럼 가깝지는 않아요. 이 일을 겪으면서 사람을 보는 눈이 조금 더 생긴 것 같아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걸 배웠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가족이라도 기본적인 신뢰와 예의는 지켜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정말 평온합니다. 민지가 있을 때보다 집안 분위기도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더 이상 누군가를 의심하지 않아도 되고 마음 편하게 생활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